안녕하세요. 마음 쉼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아물는 상처가 있지만 평생 아물지 않고 피를 흘리는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마치 지독한 악몽처럼 겪었던 고통의 순간을 영원히 되새기게 만들죠. 저는 제 결혼 생활이 비록 장미꽃으로 가득 찬 길은 아닐지라도 평온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의 손에 의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졌던 바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람과 함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악마와 한 침대를 쓰고 있었다는 끔찍한 사실을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요란한 엔진 소리와 시끄러운 경적 소리가 뒤섞이고 거대한 구렁이가 도시를 삼키려는 듯 차량의 행렬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낡은 스쿠터에 앉아 타는 듯한 초조함에 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퇴근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은 시각이었죠. 다리 위에서 일어난 연쇄 추돌 사고 때문에 30분이면 충분했던 저의 퇴근길은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끔찍한 고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지금 밖의 혼란보다 훨씬 더 무서운 분노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이서연, 올해 30살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월급은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죠. 남편 강진우는 저보다 2살 많고 작은 회사의 영업팀 과장입니다. 저희는 시부모님 그리고 시누이와 함께 서울 근교의 낡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제 시집살이는 인내라는 2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좁은 주차 공간에 겨우 스쿠터를 밀어넣고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시어머니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이제 오냐?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이제야 낯짝을 들이밀어? 너 때문에 온 식구가 굶고 있는 거 안 보여? 계집애가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어른 무서운 줄을 몰라.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애써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다리 위에서 사고가 나서요. 1시간 넘게 길에서 꼼짝 못했어요. 박 여사는 해진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손부채질을 하며 입술을 길게 삐죽였습니다. 사고는 무슨, 어떤 놈팽이랑 희희낙낙하다 왔겠지. 변명은 집어치워. 늦게 들어오는 것들은 다 사내 놈들한테 잘 보이려고 치장하느라 바쁜 것들이야. 시누이 미나는 소파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고개를 들고 거들었습니다. 새언니, 요즘 배짱이 두둑해졌네. 늦게 와놓고도 뭐가 그리 당당해? 엄마랑 아빠, 그리고 오빠 배고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제 편을 들어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진우는 식탁 구석에 조용히 앉아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볼 뿐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1000마디의 비난보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분노를 삼키고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도 허둥지둥 만든 음식과 끝없는 잔소리로 채워지겠지요. 제가 쌀을 씻고 있을 때 진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손에서 쌀이 담긴 소쿠리를 빼앗아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새하얀 쌀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늦었으면 곱게 들어올 것이지. 온 식구한테 생쌀이라도 먹일 셈이야? 저는 얼어붙은 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밥할게요. 밥은 무슨 놈의 밥, 이 시간에 무슨 밥을 하고 말고야.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뼈가 부서질 듯한 악력이었죠.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우리 할아버지 제삿날이야. 온 식구가 아침부터 준비했는데 고작 당신 하나 기다리느라 제사상에 밥 한 그릇 못 올렸어. 그런데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정말 잊고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정신이 없었거든요.
깜빡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온 가족분들께도 죄송합니다. 어느새 박 여사와 미나가 부엌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네가 이 집을 뭘로 보는 거야? 시부모랑 조상님들을 뭘로 아는 거냐고. 이 근본도 없는 며느리야. 우리 진우가 그때 무슨 귀신에 씌어서 너 같은 재앙 덩어리를 집에 들였는지 몰라. 엄마 말이 맞아. 오빠, 아내가 어떻게 할아버지 제사도 까먹을 수가 있어. 제대로 가르쳐야지. 저렇게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게 둬선 안 돼. 미나가 옆에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진우를 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잔인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라고? 그가 비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좋아. 오늘 내가 예의범절이 뭔지 똑똑히 가르쳐주지. 짝. 불꽃 같은 따귀가 제 왼쪽 뺨에 날아들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온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방금 흩어진 쌀 더미 위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왼쪽 귀가 먹먹해지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삐 하는 날카로운 이명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귀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진우 씨, 당신.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이름을 불러? 진우가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발로 제 몸을, 배를, 등을 마구 걷어찼습니다. 저는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며 급소를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심장에 새겨진 고통의 만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박 여사와 미나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말리는 소리가 아니라 응원하는 소리였습니다. 전연 죽여버려, 아들. 저 버르장머리 없는 년, 아주 흠씬 패줘. 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눈물은 코피, 입가에 피와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하지만 진우의 내면에 잠재된 악마는 이미 깨어난 듯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엌 구석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들고 높이 쳐들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 부모님한테 계속 무례하게 굴라고?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절망적으로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문 쪽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의자가 제 몸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크고 격렬한 소리, 마치 덤프트럭이 우리 집의 튼튼한 철문을 들이받은 듯한 소리였습니다. 집 안의 모든 것이 순간 정지했습니다. 진우는 의자를 머리 위로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박 여사와 미나도 망연자실한 채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10분 후 찌그러진 철문이 활짝 열렸을 때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제네시스 G90 4대가 천천히 좁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차문이 일제히 열리고 위협적인 인상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수십 명이 내려와 양쪽으로 도열했습니다. 선두 차량에서 값비싼 명품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두 눈은 분노의 불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저를 보자 그의 눈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다시 듣지 못했던 낮고 힘있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렸어? 그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천둥처럼 정적을 갈랐습니다. 내 동생,
시댁 식구들은 서로를 멀뚱히 쳐다보다가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또한 그들 못지않게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피와 눈물로 퉁퉁 부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큰 키, 각진 남성적인 얼굴, 그리고 깊고 단호한 눈빛, 가슴 아플 정도로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20년 만이야. 현준, 오빠. 저는 속삭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너무나 희미해서 제 귀에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 이현준. 제 하나뿐인 오빠. 오래전 가족의 비극 이후 실종되어 먼 곳에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오빠가 지금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폭풍처럼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의 비참한 몰골을 똑똑히 본 그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에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값비싼 재킷을 벗어 제게 덮어주고는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의 품은 20년 전과 똑같이 넓고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서연아, 오빠가 왔어. 미안하다. 오빠가 너무 늦게 왔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메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수년간의 서러움과 두려움 끝에 찾아온 안도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억울함이 해소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제야 시댁 식구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맹수처럼 날뛰던 강진우는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의자가 어느새 바닥에 떨어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현준 오빠와 그를 노려보는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을 번갈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여사는 더듬거리며 현준 오빠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왜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와서 행패야? 현준 오빠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경호원 한 명에게 신호를 보내 즉시 최고의 국제병원에 구급차를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춰서서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시댁 식구들을 하나씩 훑어보았습니다. 이 집을 지켜 아무도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해. 전화도 못 쓰게 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알아내야겠어. 그의 명령은 짧았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즉시 다가가 진우 가족의 휴대폰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박 여사와 미나의 기세등등하고 악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극도의 공포에 질린 채 비 맞은 생쥐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준 오빠의 품에 안겨차로 옮겨졌고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혀졌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제 얼굴에 핏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무서워하지 마. 오빠가 있잖아.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그의 말은 상처투성이인 제 영혼을 달래주는 진정제 같았습니다. 차는 지옥 같은 그 집과 공포에 질린 얼굴들을 뒤로하고 밤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고 최고의 의료진이 신속하게 호출되었습니다. 현준 오빠는 굳은 얼굴로 밖에서 기다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시죠? 저 이현준입니다. 지금 당장 V병원으로 와주십시오. 제 동생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해, 폭행, 학대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죄목으로 그들을 고소할 준비를 해주십시오.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겁니다. 검사와 촬영을 마친 후 과장의사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환자분의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온몸의 타박상은 물론이고 왼쪽 고막이 강한 충격으로 파열되어 청력에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CT 촬영 결과 측두엽 두개골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지만 매우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현준 오빠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두 손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저는 그가 분노를 극한까지 억누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최고의 약, 최고의 전문가를 써주십시오. 모든 비용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유일한 요구는 제 동생을 완벽하게 치료해달라는 것뿐입니다. 의사가 떠난 후 현준 오빠는 텅 빈 병원 복도에 홀로 섰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깊이 한 모금 빨아들였습니다. 하얀 연기가 그의 각진 얼굴을 감싸며 분노로 이글거리는 두 눈을 가렸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강진우, 그리고 내 놈의 가족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는 20년 동안 침묵했지만 그의 귀환은 폭풍이 될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혈육을 해친 자들을 모두 쓸어버릴 강력한 폭풍이. 그의 다음 전화는 짧고 냉정하게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강진우라는 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직업, 재정 상태, 인간관계, 그리고 가장 더러운 비밀까지 전부 다. 24시간 주지. 저는 낯선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통 하얗고 고급스러운 방이었습니다. 역한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난초 향이 풍겼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온몸이 여전히 욱신거렸고 특히 왼쪽 귀와 머리가 아팠지만 정신은 훨씬 맑아졌습니다. 현준 오빠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개 곁을 지키며 한숨도 자지 않은 듯 눈가가 퀭했지만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을 보자 그는 서둘러 저를 일으켜 앉히고 등 뒤에 부드러운 쿠션을 받쳐주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 많이 아프니?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가 있으니 이제 안 아파.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육체와 영혼의 모든 고통을 앗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진통제였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향긋한 전복죽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양가 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제 아침은 마른 식빵 조각이나 출근 전에 허겁지겁 먹는 찬밥이 전부였으니까요. 현준 오빠는 옛날 어릴 적 저를 돌봐주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밀려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제 오빠가 정말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죽을 반쯤 먹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준 오빠의 경호원이 들어와 그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현준 오빠의 얼굴이 즉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놈들이 왔어. 만나볼래? 아니면 오빠가 쫓아버릴까? 저는 그놈들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들이 증오스러웠지만 어젯밤 이후 그들이 어떤 연극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들여보내줘. 오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 현준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내가 여기 있을 거야. 다시는 그들이 널 상처 입히게 두지 않을 거야. 병실 문이 열리고 강진우와 박 여사가 미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의 기세등등하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우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박 여사는 눈이 퉁퉁 부은 채 값싸 보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박 여사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침대 쪽으로 달려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현준 오빠가 팔을 뻗어 막았습니다. 서연아,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서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 내가 죽일 년이야. 제발 용서해다오, 아가야.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통곡했습니다.
후회하는 시어머니의 연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진우도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미안해. 어젯밤엔 내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널 다치게 할 생각은 정말 아니었어.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 제발,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할게. 저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그들의 연극을 지켜보았습니다. 악어의 눈물, 공허한 사과.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현준 오빠는 팔짱을 낀 채 비웃었습니다. 연기력이 대단하시군요. 어느 영화사에서 여러분 가족을 비극 영화에 캐스팅한다면 분명 아카데미상은 따놓은 당상이겠습니다. 그의 비꼬는 말에 세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울음을 그치고 현준 오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진심. 현준 오빠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멍든 사과와 시커먼 바나나가 담긴 과일 바구니로 진심을 표현하시겠다? 아니면 이 서투른 거짓말로? 내 동생이 바보인 줄 아십니까? 몇 번이고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는 다가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쓰레기통으로 걸어가 그대로 쳐넣었습니다. 이런 쓰레기로 나와 내 동생의 눈을 더럽히지 마시죠. 현준 오빠의 행동에 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우가 황급히 일어나 수습하려 했습니다. 형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닥쳐. 현준 오빠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 놈과는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 네가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고막 파열, 두개골 균열. 그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살인마, 짐승의 짓이야. 현준 오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진우를 내리쳐 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 변호사가 이미 경찰과 이야기했고 고소장도 제출했다. 법정에 설 준비나 하시지. 법정이라는 두 글자에 세 사람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현준 오빠가 이렇게 단호하고 신속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박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어떻게 법정까지 일을 크게 만들어. 집안일. 현준 오빠가 분노에 찬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들이 힘없는 여자 하나를 집단으로 괴롭힐 때 그녀를 집안 사람으로 생각했나? 당신의 귀한 아들이 아내를 반쯤 죽여놨을 때 그게 집안일이라고 생각했냐고? 나에게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라 범죄자 집단일 뿐이야. 그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동생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언제까지 이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 못하니까. 진우 가족은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감히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죠. 떠나기 전 진우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뉘우침이 아닌 원망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극이 실패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음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것도, 그리고 저와 오빠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이 문 뒤로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에는 또 다른 불안감이 싹 텄습니다. 그들은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우 가족이 떠난 후 병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저와 현준 오빠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서투른 연극은 우리 안에 분노의 기름을 부었을 뿐입니다. 현준 오빠는 의자를 끌어다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는 옅어지고 대신 무한한 안타까움이 자리했습니다. 그는 아직 멍 자국이 남아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오빠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핑 돌았죠. 오빠 탓이 아니야. 나는 그냥
오빠가 왜 20년 동안이나 사라졌는지 이해가 안 됐어. 나는 오빠가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어. 2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질문이 마침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비극 이후 당시 15살이었던 제 유일한 의지처 현준 오빠마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10살의 저는 순식간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가 되었죠. 현준 오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창밖 먼 곳을 응시하며 세월 속의 빛바랜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지울 수 없는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비보를 듣고 나는 정신을 잃었어. 깨어나 보니 큰아버지 댁이더군. 어른들은 네가 아직 너무 어려서 돌볼 수 없으니 외가 쪽 먼 친척이 널 데려가 키우기로 했다고 말했어. 거짓말이에요. 저는 씁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외가 친척은 없었어요. 저는 보육원으로 보내졌어요. 그러다 시골의 한 가정에 입양됐는데 그들은 저를 식모처럼 부렸어요. 18살이 되어서야 겨우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현준 오빠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이제야 모든 걸. 그 짐승 같은 인간들, 그들이 날 속였던 거야.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난 너무 어렸고 부모님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너무 컸어. 그래서 그들의 말을 믿었지. 일주일 뒤 큰아버지는 미국의 한 자선단체에서 내 유학을 후원해주기로 했다고 했어. 그게 내가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들은 계속 연락하며 내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약속했지. 난 가기 싫었어. 널 찾기 위해 남고 싶었어. 하지만 그들은 나를 강요했어. 그게 부모님의 유언이었다고. 부모님은 항상 내가 훌륭하게 공부해서 성공하길 바라셨다고 말이야. 그렇게 15살의 나는 어린 여동생에게 작별 인사 한마디 못한 채 비행기에 실려 낯선 나라로 보내졌어. 미국에서의 첫 몇 년은 지옥 같았어. 새로운 언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온갖 꾸준히를 해야 했지. 내가 보낸 편지에는 단 한 번도 답장이 없었고 전화는 번번이 핑계를 대며 끊겼어. 그렇게 서서히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렸지. 나는 죄책감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어. 항상 동생을 버렸다고 자책하면서 몇 년이 지나 성인이 되고 나서야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 모든 것 뒤에 음모가 있다는 걸 깨달았지. 나는 미친 듯이 공부하고 일했어. 언젠가 충분히 강해지면 반드시 돌아가서 널 찾고 부모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어. 부모님의 죽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었나요? 겉보기엔 그랬지. 현준 오빠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 사고가 나던 날 아침, 아버지는 어머니께 브레이크가 좀 이상하다고 불평하셨어. 주말에 정비소에 가봐야겠다고 하셨지. 하지만 아버지께는 그럴 기회가 없었어.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는 비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 운전자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결론 내렸어. 브레이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지.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현준 오빠의 말은 제 마음속에 끔찍한 의심을 심었습니다. 오빠는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확신할 순 없어. 하지만 누군가 고의로 우리 가족을 해쳤고 그들이 서둘러 우리 남매를 떼어놓고 나를 해외로 보낸 것과 분명 관련이 있다는 강한 예감이 들어. 20년 동안 해외에서 현준 오빠는 공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사업을 일궈냈습니다. 허드레시를 하던 소년에서 여러 국가의 지사를 둔 대형 투자그룹의 회장이 된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강하고 권력 있는 용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돌아왔어. 2달 전에 오자마자 바로 사람을 풀어 널 찾기 시작했지. 하지만
네가 보육원을 떠난 후에 정보는 거의 없었어. 그러다 어제 내 사람들이 우연히 네가 강진우와 결혼했다는 사실과 집 주소를 알아냈지. 오늘 아침에 널 찾아갈 생각이었는데. 설마. 그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널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서연아, 약속할게. 너를 위한 정의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 사건을 다시 파헤쳐서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놈을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놈이 누구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어. 저는 오빠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뿐만 아니라 강렬한 희망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제 오빠가 제 버팀목이 돌아왔습니다. 수만 배는 더 강하고 단호해진 모습으로 저는 이제부터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수의 폭풍이 곧 몰아칠 것이고 20년 동안 숨어 지내온 범죄자들도 하늘의 그물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준 오빠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직 병원에서 회복 중일 때 그의 거대한 권력 시스템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현준 오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인 김 변호사의 사무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현준 오빠의 책상 위에는 강진우 가족에 대한 두툼한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 최고의 흥신소 팀이 24시간 동안 전력을 다해 얻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현준 오빠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겼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가 읽은 내용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추악했습니다. 제가 성공한 영업팀 과장이라고 믿었던 남편 강진우는 사실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월급을 받는 평범한 사원에 불과했습니다. 과장이라는 직함은 저와 제 가족을 속이기 위해 그가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승진 욕구도 없었고 회사 일은 태만했으며 상사에게 자주 질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사실은 그가 도박 중독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진우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불법 스포츠 토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다름 아닌 제가 힘들게 벌어온 월급과 제가 아끼고 모아온 저축이었습니다. 그는 투자나 업무 상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제게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돈을 도박판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저를 그의 중독을 위한 현금 인출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진우가 사채업자들에게 약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으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그토록 폭력적이고 잔인해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제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좌절감, 비굴함, 그리고 실패를 제게 쏟아낸 것입니다. 그는 돈이 필요했고 제게서 돈을 뜯어낼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은 완벽한 핑계였을 뿐입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려 애썼던 시어머니 박 여사 역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 시장에서 작은 사기 행각에 연루된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녀 또한 로또 중독자였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상당한 돈을 복권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큰돈을 따서온 가족이 팔자를 고칠 수 있기를 바라며 진우가 도박의 길에 더 깊이 빠지도록 부추기고 심지어 사주한 사람도 바로 그녀였습니다. 거짓과 도박 위에 세워진 가족,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소굴이었습니다. 신우이 미나는 제가 본 그대로였습니다. 오빠가 저에게서 속여 뜯어낸 돈에 기대어 사는 게으른 기생충일 뿐이었습니다. 현준 오빠는 서류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한 가족이군. 모두가 뛰어난 연기자들이야. 그는 김 변호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증거들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중년의 점잖은 신사인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전문적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형사상으로 강진우 씨의 상해죄는 명백합니다.
이서연 씨의 상해 진단 결과로 볼 때 그는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대죄에 대해서는 이서연 씨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이 더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어떻습니까? 이혼하고 싶습니다. 현준 오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 동생이 그 지옥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놈이 빈손으로 쫓겨나길 원합니다. 이혼 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강진우 씨의 폭력 행위와 도박 습관을 고려하면 법원은 분명 우리 편을 들어줄 겁니다. 문제는 재산입니다. 그들이 사는 빌라는 낡았지만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입니다. 법적으로는 절반을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한 푼도 안 돼. 현준 오빠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내 동생을 학대한 놈에게 벽돌 한 장이라도 나눠주고 싶지 않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주시오. 그의 도박과 빚에 대한 증거를 이용해 그가 가족에게 전혀 기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파괴자였다는 것을 증명하시오. 그가 재산을 분할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란 말이오. 알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일이 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강진우 씨의 사채 빚을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게 몇몇 연줄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예상보다 빨리 그를 찾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리면 그는 재산 다툼을 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아주 좋아. 그렇게 진행합시다. 현준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놈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기분. 내 동생이 겪어야 했던 절망감을 맛보게 하고 싶어. 회의가 끝났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현준 오빠는 집으로 가지 않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 곁에서 제 잠을 지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규칙적이었고 얼굴의 상처는 붓기가 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잔인한 폭력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다 앉아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그 작고 귀여웠던 여동생의 얼굴에 이제는 삶의 피로와 슬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책했습니다. 만약 내가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만약 내가 더 일찍 너를 찾았더라면 아마 너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는 손을 뻗어 제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서연아, 푹 자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이제부터는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오빠가 약속할게. 그의 조용한 약속이 고요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준비가 된 한 마리의 용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진 후 가족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과거를 파헤치고 부모님의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머리와 귀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현준 오빠는 제가 그 끔찍한 기억으로 가득한 낡은 빌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강남 중심부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처음 들어섰을 때 저는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화려한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대한 아파트였습니다. 인테리어는 미니멀리즘 스타일이었지만 매우 세련되고 값비싼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 기술로 제어되었죠.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현준 오빠가 제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푹 쉬면서 몸조리 잘해.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공주처럼 지냈습니다. 현준 오빠는 저를 돌보기 위해 가사도우 및 팀과 전속 요리사를 고용했습니다. 매일 저는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옷을 세탁해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저는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준 오빠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제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회복해야 할 것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배신과 폭력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 큰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저는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었으며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큰 소리가 나거나 누군가 갑자기 손을 들면 깜짝 놀라 공포에 질리곤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현준 오빠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제가 계속해서 그런 껍질 속에 갇혀 살게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가 변신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준 오빠는 40대쯤으로 보이는 한 여성과 함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매우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과 전문성이 넘쳐 보였습니다. 서연아, 이분은 마이 선생님이셔.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이시자 내가 아주 신뢰하는 심리 상담가이시기도 해. 오늘부터 이분이 널 도와주실 거야. 저는 마이 선생님을 멍하니 바라보며 오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 선생님은 제게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현준 씨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모든 일을 겪어낸 서연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이제 제가 서연 씨 자신을 되찾는 걸 도와줄게요. 저의 변신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이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옷이나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이고 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제 삶에 대한 이야기,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판단하지 않고 끈기 있게 들어주며 부드러운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제게 과거를 마주하는 법, 상처를 힘으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서연 씨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에요. 자신감을 잃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서연 씨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서서히 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방에만 숨어 지내지 않았죠. 마이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요가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평온해지고 맑아졌습니다. 제 정신이 안정되자 마이 선생님은 비로소 외모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최고의 헤어 살롱과 스파로 데려갔습니다. 푸석하고 길기만 했던 제 머리는 짧게 잘려 현대적이고 세련된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창백하고 피곤했던 피부는 세심한 관리를 통해 매끄럽고 생기 있게 변했습니다. 마이 선생님은 제게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점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본연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죠. 다음은 의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옷장에 있던 낡고 어두운 색의 옷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아한 드레스, 세련된 오피스룩, 명품 하이힐이 채워졌습니다. 여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꿀 줄 알아야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생기면 온 세상이 당신을 우러러보게 될 거예요. 한 달 후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의 여성은 더 이상 소심하고 순종적이었던 평범한 회사원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세련된 여성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감과 단호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준 오빠가 들어와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 동생이지.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우울함 끝에 찾아온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오빠. 그리고 선생님도요. 나한테 고마워할 것 없어. 현준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야. 하지만 이 변신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제 법적 싸움을 할 준비는 됐니? 그는 책상 위에 서류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모든 준비를 마쳤어. 이혼 소장과 형사 고소장이야. 내 서명만 하면 돼. 저는 망설임 없이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펜을 집어들고 단호하게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제 필체는 더 이상 떨리지 않고 힘있고 분명했습니다. 준비됐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한 모든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현준 오빠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가 얼마나 강하고 눈부신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저의 반격은 눈물과 약함이 아닌 이성과 법,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혼 소장과 고소장에 서명하자마자 현준 오빠가 준비한 법적 시스템은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과 경찰의 소환장이 강진우 가족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국가의 붉은 직인이 찍힌 하얀 종이 앞에서 그들의 기세등등함과 자신감은 완전히 증발해버린 듯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법적 전쟁이었고 그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저를 잃자 진우 가족의 생활은 급속도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도박빚과 카드빚의 상환일이 다가왔습니다. 김 변호사의 계획에 따라 사채업자들도 매일같이 전화를 걸고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끄러웠던 낡은 빌라는 욕설과 협박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돈도 없고 평온도 사라지자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진우를 향해 놀고 먹으며 집안만 망치는 무능한 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가 자신을 부추겼다며 악을 썼습니다. 미나는 쇼핑할 돈이 없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만들었던 지옥이 이제 그들 자신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버렸던 구명줄, 바로 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제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재중 전화였고 그 후에는 문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조용히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증거로 넘겼습니다. 그들의 문자 내용은 협박, 애원, 그리고 책임 전가가 뒤섞인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박 여사 이서연, 당장 돌아오지 못해. 이 집안이 망해야 속이 시원하겠냐. 고소 취하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미나 새언니 화난 건 알지만 제발 돌아와요. 엄마가 아파요. 오빠는 매일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요. 새언니가 우리 가족을 구해줘요. 돌아오기만 하면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강진우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고소 취하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는 너한테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열심히 일해서 너 먹여 살릴게. 제발. 그들의 말은 더 이상 제게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습고 경멸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그 인간, 그 가족의 본성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저는 답이 아니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준 오빠와 김 변호사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더 깊이 빠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아, 그들에게 희망을 조금 주는 게 좋겠어. 현준 오빠가 회의 중에 말했습니다. 가짜 희망을 말이야. 네가 아직 미련이 남아서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그들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어. 아무리 가느다란 동아줄이라도 붙잡으려 할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오빠. 제가 되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서연 씨가 마음 약한 척 연기를 하는 겁니다. 강진우 씨에게 답장을 보내세요. 아직 생각 중이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 만나자고 제안하세요. 우리는 그 만남에서 강진우 씨가 당신을 붙잡기 위해 온갖 약속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비밀들까지 털어놓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모든 대화는 녹음될 겁니다. 이 계획은 다소 위험해 보였지만 저는 현준 오빠와 김 변호사의 계산을 믿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연극을 끝까지 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이번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둘만요. 제 문자를 받은 진우는 마치 금덩이라도 발견한 듯 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즉시 동의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는 느끼한 말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아직 날 사랑하는 거 알고 있었어. 언제 어디서든 널 기다릴게.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은 제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안정과 돈뿐이었습니다. 약속은 토요일 오후 서초구의 한 조용한 가든 카페에서 잡혔습니다. 공공장소이면서도 사적인 공간이 있어 녹음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팽팽한 심리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는 아내 역할을 연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말을 하도록 능숙하게 대화를 유도해야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날씨는 여전히 화창했지만 또 다른 폭풍이 조용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폭풍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연극은 곧 막을 내릴 것이고 저는 가장 화려한 마지막 장면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진우와의 결정적인 만남을 준비하는 동안 현준 오빠는 조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우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저를 위한 절대적인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의 폭행죄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고 모든 범죄의 뿌리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20년 전 우리 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교통사고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오빠로서의 직감, 아버지의 브레이크에 대한 불평, 그 모든 것이 현준 오빠에게 그것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비극과 현재 저를 해치고 있는 자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아무리 희미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현준 오빠는 자신의 최고의 조사팀을 동원했습니다. 시간의 먼지가 쌓인 기록들을 파헤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가장 적은 정보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사고 보고서, 사건을 다룬 몇몇 낡은 신문기사, 모든 것이 단순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비로 인한 미끄러운 길 때문에 발생한 사고,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준 오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팀에게 한 가지 세부 사항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그 차, 낡은 현대 소나타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차를 정비하던 카센터를 찾아냈습니다. 다행히도 나이든 카센터 사장님은 아직 살아계셨고 아버지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님. 두 분 아버지는 아주 꼼꼼한 고객이셨죠. 사장님은 제 가족의 낡은 사진을 보고 나서야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정비 시기가 되면 항상 제 시간에 차를 가져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가 똑똑히 기억납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쯤이었는데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특히 브레이크 시스템은 제가 아주 꼼꼼하게 점검했고요. 카센터 사장님의 증언은 현준 오빠의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브레이크가 꼼꼼히 점검되었다면 아버지는 왜 그것에 대해 불평했을까? 당시 카센터에서 일했던 정비사 명단을 추적하던 조사팀은 김철수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김철수 씨가 사고 직후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며 모든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의심스러운 우연의 일치였죠. 김철수 씨의 행방을 좇는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희미한 단서들을 따라간 끝에 그들은 마침내 그를 찾아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제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사는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자전거 수리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준 오빠의 조사팀이 찾아갔을 때 김철수 씨는 극도로 겁에 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부모님의 사진을 보여주고 사고의 세부 사항을 다시 언급하자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설득과 약간의 심리적 압박 끝에 마침내 20년의 침묵을 깨고 김철수 씨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저를 협박했어요. 그는 사고가 나기 며칠 전 낯선 남자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왼쪽 뺨에 긴 흉터가 있었고 매우 험상궂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김 씨에게 큰돈과 아버지의 사진을 주며 한 가지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바로 아버지가 곧 정비하러 가져올 소나타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망가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놈이 저를 협박했어요. 김철수 씨는 흐느꼈습니다. 만약 시키는 대로 하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가족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때 아내가 몹시 아팠고 아이들은 어렸어요. 저는 두려워서 그놈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는 브레이크 오일 호스에 나사 몇 개를 몰래 헐겁게 해놓았다고 했습니다. 매우 교묘한 수법이었죠. 즉시 브레이크가 고장 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 오일이 서서히 새어나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다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시스템이 갑자기 완전히 작동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범행 후 그는 나머지 돈을 받고 즉시 도망쳤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흉터 있는 남자,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김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이 떠날 때 다른 남자가 와서 그를 데려가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은 낯이 익었는데 아마 같은 동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그 사람 집이 동네 끝 박 여산의 집 근처였던 건 기억나요. 박 여산의 집 근처. 조사팀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강진우의 어머니 박 여사, 작은 시골 마을,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들은 즉시 돌아가 진우 가족의 과거, 특히 그의 죽은 아버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진우의 아버지, 강 씨는 과거 그 마을에서 알아주는 건달이었고 빚 독촉이나 청부 폭력 같은 일을 전문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왼쪽 뺨에는 젊은 시절 싸움의 흔적인 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간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무섭게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우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부모님의 차를 직접 파손한 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하수인일 뿐. 그에게 그 일을 시킨 배우의 주모자는 누구인가.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비극과 강진우 가족 사이에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악마적인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현준 오빠는 사무실에 앉아 조사팀이 방금 보내온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의 손은 굳게 움켜쥐어져 있었고 푸른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원한은 단지 집안의 원한이 아니라 피의 빚이었습니다. 그는 진우 가족이 저에게 한 짓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20년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약속대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 만남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우아하지만 너무 화려하지 않은 비취색 실크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리고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저는 큰일을 겪어 다소 초췌하지만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는 여성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동정심과 동시에 약간의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죠. 제 명품 핸드백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현준 오빠와 그의 팀도 일찍부터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손님인 척 주변 테이블 몇 군데에 앉아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죠. 그는 카페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본 뒤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도 꽤 멋을 냈지만 얼굴에 드리운 피로와 불안감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마 지난 며칠간 그의 삶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왔어?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 일이 좀 있어서 늦었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하고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의 침묵에 그는 다소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커피 2잔을 주문하고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많이. 나는 내 사랑과 희생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쓰레기고 남편 같지도 않은 놈이야. 그는 동정심을 얻기 위한 흔한 심리전인 자기 비하와 자책으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네가 나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잘못을 바로잡고 너한테 보상할 마지막 기회를. 저는 여전히 침묵하며 커피잔을 가볍게 젓고 있었습니다. 저의 침묵은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아직 나 사랑하잖아. 그렇지? 우리 5년 동안 얼마나 좋은 추억이 많았어. 내 한순간의 화 때문에 모든 걸 버리지 마. 약속할게. 맹세할게. 나 변할게. 도박도 끊고 열심히 일할게. 좋은 남편이 될게. 나중에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좋은 아빠도 될게. 좋은 아빠. 저는 비웃음이 섞인 미소를 희미하게 지으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진우는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거야. 아이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할 거야. 그래요? 저는 돌아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고 칼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왜 당신은 제 고막을 터뜨리고 두개골에 금이 가게 할 만큼 무자비하게 때렸죠? 만약 그 주먹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당신이 약속하는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기회조차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제 질문은 진우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얼어붙어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했잖아. 고의가 아니었어. 고의가 아니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이 옆에서 응원할 때도 고의가 아니었나요? 당신 온 가족이 합세해서 저를 욕하고 괴롭힐 때도 고의가 아니었고요. 강진우 씨, 더 이상 저를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당신의 연극은 이제 충분히 봤으니까요. 저의 단호한 태도에 진우는 달콤한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치고 무력한 척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서연아. 우리 가족이 잘못했다는 거 인정해. 우리 엄마, 내 동생, 그 사람들 생각이 좀 잘못됐어. 하지만 너도 그들을 이해해줘야 해. 시골에서 평생 사셔서 생각이 좀 좁으시잖아. 네가 성공하고 돈도 잘 버니까 조금 질투하고 의지했던 것뿐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는 상황과 가족에게 책임을 돌리며 자신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쪽은 아내고 다른 한쪽은 엄마랑 동생인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나도 정말 힘들었어. 어떻게든 중재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아내가 맞는 걸 침묵으로 지켜보는 게 중재인가요? 제가 되받아쳤습니다. 그들 편에 서서 제가 모든 부당함을 참도록 강요하는 게 중재고요. 진우는 할 말이 없자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연아, 과거 얘기는 그만하자. 응? 지난 일은 그냥 덮어두자. 너 아직 나 사랑하는 거 알아.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걸 잊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널 데리고 여기서 떠날게. 다른 도시로 가자. 우리 둘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다시는 널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약속은 정말 달콤하고 낭만적으로 들렸지만 지금 제 귀에는 역겨운 거짓말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 않고
그가 잡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척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저를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요? 제가 마음이 약해진 것처럼 보이자 진우는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물론이지. 하늘에 맹세할게. 나한테는 너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가족도요? 그래, 가족까지도.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널 받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을 버릴 거야. 잔인하고 위선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덫이 닫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본 진우는 즉시 기세를 몰아갔습니다. 그는 웨이터를 불러 비싼 와인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훨씬 밝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한 날이잖아. 축하주 한잔 해야지.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이 거짓말쟁이의 가면을 스스로 벗게 만드는 최고의 촉매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전 술 잘 못 마셔요. 취할까봐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진우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는 매우 신사적인 척하며 직접 제게 와인을 따라주었지만 교묘하게 자기 잔에 더 많이 따랐습니다. 저를 취하게 하려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주량을 과신하는 걸까? 어찌됐든 모든 것은 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술만 살짝 적시고 잔을 내려놓았지만 진우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압박감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 갈등과 생계의 부담 사이에 낀 불쌍한 남자의 이미지를 그려냈습니다. 그는 도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이었습니다. 나도 그냥 너한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려고 돈 좀 벌어보려던 것뿐이야. 그런데 사기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 딸수록 더 잃기만 하고. 그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한테 숨긴 건 잘못했어. 하지만 무서웠어. 네가 날 무시할까 봐. 저는 판단하지 않고 들으며 이따금 동정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당신도 가족을 위해서였잖아요. 저의 공감에 그는 더욱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는 한 잔, 두 잔 계속해서 마셨습니다. 첫 번째 와인병이 비었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붉어졌고 말도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웨이터에게 신호를 보내 두 번째 병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도적으로 그에게 와인을 따라주었습니다. 마셔요. 오늘 당신이 하고 싶은 말 다 듣고 싶어요. 그동안 저한테 숨겼던 속마음까지 전부요. 제가 길을 열어주자 진우는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까웠던 도박 무용담과 어떻게 큰돈을 딸 뻔했는지에 대해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엄마랑 미나 때문이야. 맨날 돈 달라고만 하니까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 사람들은 날 전혀 이해 못해. 너처럼 말이야, 서연아. 너만이 날 유일하게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야. 그는 술 기운에 흐릿해진 눈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내가 너랑 결혼한 건 네가 불쌍해서 그런 것도 있었어. 넌 의지할 곳 없는 고아잖아. 내가 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운명이 이렇게 꼬일 줄 누가 알았겠어. 그는 느끼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결정타를 날릴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감탄하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우 씨, 당신은 정말 좋은 남자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고 강인할 수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당신 집도 많이 어려웠고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혼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다 책임질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제 칭찬은 술에 취한 남자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진우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크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만심이 가득했죠. 대단하고 말고 넌 몰라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진짜 대단한 분이셨어. 그 양반 혼자서 모든 걸 다 이뤄내셨다고. 정말요? 저는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렇게 대단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진우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눈에 형언할 수 없는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양반, 이 바닥에서 알아주는 주먹이었어. 이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군요. 그럼 아버님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겠네요. 저는 계속해서 그를 자극했습니다. 술기운의 진우는 모든 경계심을 잃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셀 수도 없지. 너 그거 알아?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박 사건이 하나 있어. 우리 아버지가 딱 한 번 손 썼는데 온 가족이 몇 년은 떵떵거리고 살 돈을 버셨다고.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대단해요? 아, 그는 제 귀에 바싹 다가와 마치 천인공노할 비밀을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20년 전에 저 윗동네에 살던 부자 부부 교통사고 말이야. 사람들은 다 진짜 사고인 줄 알지만 아니거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테이블 아래의 두 손은 굳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면요? 우리 아버지가 한 짓이지. 진우는 병적인 자부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건데 그냥 차브레이크만 고장내면 되는 거였어. 아주 깔끔하게, 흔적도 없이. 경찰이 조사해도 아무것도 못 찾아냈다고. 그 일 덕분에 우리 집은 새 집도 짓고 엄마는 장사 미천도 마련하고 나는 제대로 공부도 할 수 있었지. 다 그 사건 덕분이야. 제 주변의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랬습니다. 현준 오빠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강진호의 아버지가 바로 제 부모님을 죽인 범인이었고 그의 아들, 제 남편은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그것을 자랑스러운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메스꺼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서 토하지 않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아버님께 그 일을 시켰어요? 그건 나도 몰라.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 이름을 절대 말 안 했어. 그냥 그 차 주인의 아주 큰 사업 경쟁자라고만 했지. 에이, 옛날 얘기해서 뭐해, 마시자, 서연아. 이 잔 비우고 우리 집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그는 와인잔을 들어 비틀거리며 제 잔에 부딪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잔을 들어 올릴 힘이 없었습니다. 제 모든 기력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부모님의 모습과 하늘을 찌를 듯한 증오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몽유병 환자처럼 카페를 나섰습니다. 제 핸드백 속의 녹음기는 이제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로 얼룩진 고발장이었고 20년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진우의 자백은 현준 오빠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고 모호했던 예감을 부인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제가 시아버지라고 불러야 했을 그 남자가 바로 제 부모님을 직접 살해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지난 수년 동안 제 가족의 피와 뼈 위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제 결혼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욕이었고 운명의 잔인한 장난이었습니다. 현준 오빠가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넉나간 창백한 얼굴을 보고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진우의 자만심 가득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흔적도 없이. 다 그 사건 덕분이야. 그의 비인간성, 아버지의 범죄에 대한 병적인 자부심은 제가 그에게 가졌던 아주 작은 미련마저도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제 안에는 단 하나의 불길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증오의 불길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녹음기를 현준 오빠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그것을 스피커에 연결했고 진우의 자백은 고요한 방 안에 다시 한번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준 오빠는 뒷짐을 진 채 꼼짝도 않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갔습니다. 그의 두 눈은 저 못지않은 증오의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돌아서서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네가 이런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됐는데.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이제 어떡해. 부모님이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셨어. 알아. 현준 오빠가 제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이 고통을 행동으로 바꿔야 해. 우리는 진우놈의 자백을 확보했어. 이건 중요한 돌파구야.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아. 그의 아버지는 죽었어. 술 취한 놈의 헛소리만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의 죄를 입증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주모자를 빗속으로 끌어낼 수 없어. 오빠 말이 맞아. 가장 위험한 놈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어. 아주 큰 사업 경쟁자. 그것이 진우가 흘린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현준 오빠는 그날 밤 즉시 자신의 조사팀을 소집했습니다. 20년 전 우리 아버지 회사의 모든 사업 기록을 다시 뒤져봐. 현준 오빠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모든 주요 경쟁자들을 찾아내 한 명 한 명 철저하게 조사해 특히 대형 프로젝트에서 아버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충돌이 있었던 자들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 가족 회사의 몰락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자가 누구인지 알아내. 이번 조사는 훨씬 더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20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회사가 파산했고 많은 사람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현준 오빠의 막강한 자금력과 폭넓은 인맥으로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조사팀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자료 보관소를 뒤지고 회사의 옛 직원들, 아버지의 옛 사업 파트너들을 다시 인터뷰했습니다. 서서히 몇몇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와 현준 오빠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최진혁. 대성부동산 그룹 회장. 최진혁은 서울 부동산 업계의 거물로 막대한 부와 복잡한 정치적 인맥으로 유명했습니다. 20년 전 대성은 이름 없는 작은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대 경쟁자 중 하나였던 우리 아버지의 회사가 그의 죽음 이후 갑자기 무너지자 대성은 순식간에 급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아버지가 추진하던 대형 프로젝트들을 줄줄이 인수했습니다. 대성의 부상과 우리 가족 회사의 몰락은 무서울 정도로 시기가 일치했습니다. 바로 저 늙은 여우야. 현준 오빠가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놈만이 그런 동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의심과 증거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최진혁은 교활한 인물이었고 쉽게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 강진우의 아버지 사이의 연관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최진혁에 대한 조사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김 변호사가 뜻밖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서연 씨, 방금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두 분의 이혼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강진우 씨 측에서 요구사항을 전부 변경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집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요구하는데? 현준 오빠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서연 씨가 강진우 씨에게 정신적 피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비꼬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원에 최진혁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진혁이라고? 저와 현준 오빠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최진혁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 회장은 강진우 씨와 사업 협력을 할 의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서연 씨가 일으킨 스캔들 때문에 그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강진우 씨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증언할 예정입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은 저와 현준 오빠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준 오빠는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미있군. 정말 재미있어. 돈을 뜯어내려고 새로운 연극을 꾸미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자기들 손으로 우리가 찾던 열쇠를 넘겨줬다는 건 모를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오빠? 제가 물었습니다. 최진혁. 그놈이 스스로 빚 속으로 걸어 나온 거야. 현준 오빠의 눈이 빛났습니다. 강진우 같은 하찮은 놈을 위해 법정의 증인으로 서주겠다고? 절대 선의는 아닐 테지. 그들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 어두운 관계가 있어. 다음 주 재판은 더 이상 이혼 재판이 아닐 거야. 우리가 모든 것을 폭로할 무대가 될 거다. 평범한 이혼 재판 대신 현준 오빠는 그것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진실이 법정이라는 좁은 공간에서만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 전체, 재계와 언론 전체가 악인들의 몰락을 목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재판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라는 요리가 차려지는 만찬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현준 오빠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재판이 언론의 최대 관심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거물 최진혁이 평범한 부부의 이혼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정보를 무심코 흘렸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기자들과 정보 사냥꾼들이 파고들기 시작했고 수천 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진혁 같은 거물이 왜 이런 사소한 사건에 연루되었는가? 그와 강진우 가족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혼 재판은 순식간에 관심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이른 아침부터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경찰력이 질서 유지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진우 가족은 낡은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렌즈 앞에서 그들은 다소 압도당했지만 이내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아마도 최진혁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 승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진우는 일부러 괴로운 척하며 변호사 옆에서 이따금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잠시 후 고급스러운 벤틀리 한 대가 법원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진혁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내렸습니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군중의 시선에 불쾌한 듯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저와 현준 오빠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내리자 즉시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우아한 흰색 정장을 입었고 화장은 가볍게 했지만 눈빛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현준 오빠는 든든한 산처럼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카메라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모든 좌석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 측 변호사가 먼저 진술했습니다. 그는 제가 외도를 했고 진우를 정신적으로 학대하여 그를 망가뜨렸다는 낡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요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증인 최진혁을 증언대로 불렀습니다. 최진혁은 여유로운 태도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조작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를 통해 진우의 재능을 알게 되었고
그의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투자할 의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문란한 사생활과 스캔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신뢰를 잃어 투자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복잡한 사람과는 협력할 수 없습니다. 그가 결론 내렸습니다. 저와 대성그룹의 명성에 누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물의 무게가 실린 그의 증언은 엄청난 압박감을 조성했습니다. 법정 전체가 술렁거렸고 모든 불리한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진우 가족은 방청석에 앉아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증언으로 소송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거액의 배상금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최진혁의 증언이 끝나자 제 변호사인 김 변호사가 신문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최 회장님, 김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강진우 씨의 재능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친구가 누구인지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진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받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사업 파트너인데 신원을 밝히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습니까? 김 변호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강진우 씨의 아버지, 뺨에 흉터가 있던 강 씨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이 이름이 나오자 최진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현준 오빠와 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릅니다.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시군요. 참 안타깝네요. 김 변호사가 말하고는 재판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측에서 녹음 파일 하나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녹음기가 켜지고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진호에 술 취했지만 자만심 가득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짓이지 누가 시켜서 한 건데 그냥 차브레이크만 고장내면 되는 거였어. 아주 깔끔하게 흔적도 없이 경악의 탄성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 가족은 얼어붙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진우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냥 그 차 주인의 아주 큰 사업 경쟁자라고만 했지. 김 변호사가 정지 버튼을 누르고 최진혁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두 손은 의자 팔걸이를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 20년 전 이서연 씨 가족 회사의 가장 큰 사업 경쟁자이자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프로젝트를 인수했던 사람이 바로 회장님의 대성그룹이었지요. 맞습니까? 침묵이 법정을 감쌌습니다. 모든 시선이 최진혁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김 변호사를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변호사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증인을 모시고자 합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옛 정비사 김철수 씨가 2명의 법정 경위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결의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님, 김철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에게 브레이크를 고장내라고 시킨 사람은 바로 저 사람입니다. 김철수 씨는 떨리는 손을 들어 최진혁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법정은 폭발했습니다. 만찬은 막바지에 이르렀고 마지막 디저트는 바로 범죄 제국의 붕괴였습니다. 김철수 씨가 최진혁을 지목하는 순간 법정은 경악과 분노로 터져나갈 듯 했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들어 올렸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거물. 성공의 상징이었던 인물이 20년 전 끔찍한 살인 사건의 주모자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진혁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냉정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그가 김철수 씨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넌 누구야?
누가 돈을 주고 날 모함하라고 시켰지? 하지만 그의 미약한 부인은 더 이상 소용이 없었습니다. 증인의 증언과 진우의 자백 녹음이 결합하여 그를 꼼짝 못하게 하는 쇠사슬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의사봉을 세게 내리치며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법정 경위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즉시 2명의 경위가 다가와 최진혁의 양옆에 섰습니다. 최진혁 씨.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 재판에서 새로 제시된 정황과 증거에 따라 재판부는 본 사건이 특별히 중대한 형사사건의 단서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이혼 재판을 일시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살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피고인을 긴급 체포할 것을 요청합니다. 안 돼. 당신들에겐 그럴 권리가 없어. 난 억울해. 최진혁은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한 거물의 제왕의 꿈은 그렇게 치욕스럽게 끝났습니다. 모든 관심이 최진혁에게 쏠리는 동안 진우 가족도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던 강진우는 피고석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해죄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살인 범죄를 은폐한 공범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술김의 한 자백은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그대로 체포되었고 넋이 나간 얼굴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의 실체가 드러나고 아들이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고는 엄청난 충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비명을 지르더니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미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도박, 그리고 범죄 위에 세워졌던 그들의 가족은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 하루아침에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는 신속하게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김철수 씨의 증언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 최진혁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당시 최대 경쟁자였던 제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 진우의 아버지를 고용하여 브레이크를 파손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프로젝트들을 가로챈 후 그는 진우의 아버지에게 거액을 주고 영원히 입을 다물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진혁과 진우 가족의 관계도 명확해졌습니다. 진우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뒤에서 몰래 도와준 사람도 최진혁이었고 현준 오빠가 자신의 과거를 조사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제 가족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진우를 부추겨 저에게 돈을 요구하도록 사주한 것도 바로 그였습니다. 교활하고 치밀한 음모였습니다. 몇 달 후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살인교사 혐의로 최진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진우는 상해, 아내학대, 범죄 은폐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여사와 미나는 살인사건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행위와 저를 학대하는 데 동조한 역할로 인해 그들 역시 합당한 처벌을 받고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던 날 저와 현준 오빠는 함께 부모님의 묘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묘에 흰 국화 2다발을 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현준 오빠가 목이 메인 채 말했습니다. 저희가 해냈어요. 아기는 죗값을 치렀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옆에 서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해방감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20년의 억울함이 마침내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하늘에서 편히 미소 지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악인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저와 현준 오빠에게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가족의 미래를 다시 써내려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의 폭풍이 지나가고 가족에게 정의가 되돌아온 후 우리 남매 앞에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놓였습니다. 바로 부모님께서 남기신 사업체를 되찾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평생의 심혈이었던 현민건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최진혁의 비열한 수법에 의해 순식간에 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회사 이름을 바꾸고
창립자의 모든 흔적을 지우며 그것을 자신의 대성제국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은 우리 가족의 원수를 위한 돈벌이 기계가 되어 왔습니다. 현준 오빠에게 회사를 되찾는 것은 단순한 사업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예를 건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현민이라는 이름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아버지의 유산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투자그룹의 회장으로서 현준 오빠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금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면 대결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진혁이 체포된 후 대성그룹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수많은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황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현준 오빠는 자회사와 금융 파트너들을 통해 시장에 나온 대성의 주식을 조용히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과거의 불법적인 인수 증거를 이용해 이사회를 압박했습니다. 상업계에서의 전쟁은 조용하지만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마침내 여러 차례의 팽팽한 협상 끝에 완전한 붕괴 위기에 처한 대성 이사회는 현준 오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 현민건설을 그룹에서 분리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우리에게 되파는 것이었습니다. 인수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저와 현준 오빠는 함께 대성그룹의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20년 전 아버지의 사무실이었던 곳입니다. 맞은편에는 낯선 얼굴들, 우리 가족의 몰락 위에서 이익을 취했던 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현준 오빠가 계약서에 서명하며 공식적으로 회사의 소유권을 되찾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것이었던 것을 되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되찾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년 동안 원수의 손에 있었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진짜 도전이었습니다. 회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기업 문화는 흐트러졌고 아버지께 충성했던 유능한 직원들은 대부분 해고되었습니다. 현준 오빠는 제게 큰 책임을 맡겼습니다. 현민건설의 대표이사 자리였죠. 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현준 오빠가 말했습니다. 너에겐 아버지의 사업가적 피가 흐르고 있고 무엇보다 이곳에 필요한 진심과 헌신을 가지고 있어. 저는 조금 걱정되었지만 오빠의 신뢰 어린 눈빛은 제게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열정과 열의를 다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옛 직원들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항상 추구하셨던 가치인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기업 문화를 재건했습니다. 저는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아가고 파트너들을 만나고 계약을 협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경영에 발을 들인 젊은 여성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저는 대담하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서히 현민건설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대형 입찰에서 승리하고 중요한 계약들을 체결했습니다. 회사의 신뢰와 브랜드 가치는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주부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영계에서 자신감 있고 단호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성공은 가족 사업의 부활뿐만 아니라 제 인생 자체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딘가에서 부모님께서 저를 보며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계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가장 깊은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고 끔찍했던 과거의 잿더미가 바람에 흩날리고 척박했던 그 땅 위에서 강인하고 눈부신 새싹이 돋아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운명의 재판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지금의 제 삶은 이전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평온한 나날의 연속입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된 기억으로 가득했던 강남의 화려하지만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습니다. 현준 오빠와 저는 도심의 소음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교회에 전원주택 단지의 진정한 보금자리인 새 집을 함께 지었습니다. 집은 웅장하지는 않지만 푸른 나무와 향긋한 꽃들, 그리고 맑고 깨끗한 공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들리는 것은 시끄러운 경적 소리가 아니라 정원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입니다. 오후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미덤불과 부겐빌레아를 직접 가꾸며 소박하고 평범한 것들 속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서연재단 설립 3주년 기념일이죠. 저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리는 행사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한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특히 재단의 도움을 받은 가족들을 저희 집 정원으로 초대해 따뜻한 티파티를 열었습니다. 정원은 웃음소리와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멀리 서서 푸른 잔디밭 위에서 서로를 쫓아다니는 발그레한 뺨과 맑은 눈을 가진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저 아이들은 불과 몇 달, 몇 년 전만 해도 두려움에 움츠러든 연약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매질과 욕설의 희생자들이었죠. 이제 그들은 웃음을, 그리고 어린 시절을 되찾았습니다. 예쁜 여자아이를 아는 미애라는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생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자신감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과 재단이 아니었다면 저희 모녀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예전 원룸에서는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오는 밤마다 지옥이었어요. 아이를 안고 그냥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어요. 저는 그녀의 깡마른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마세요, 미애 씨. 최악의 시간은 이제 다 지났어요. 이제 미애 씨는 봉제 공장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고 우리 안나도 학교에 다니게 됐잖아요. 두 모녀의 미래는 분명 밝을 거예요. 미애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엄마 품에 안긴 안나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에는 더 이상 예전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선녀님처럼 예뻐요.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몸을 숙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안나, 착하네. 나중에 커서 엄마를 지켜주는 씩씩한 사람이 되어야 해. 두 모녀의 미소를 보며 저는 그들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절망의 밑바닥에 있어 봤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내밀어주는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단지 그들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의 모습을 구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혼이 내리기 시작하고 하늘을 낭만적인 주황빛으로 물들일 때쯤 파티는 끝났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돌아가고 저와 현준 오빠만 남았습니다. 오빠는 제가 테이블에 남은 찻잔 몇 개를 치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요즘 내 얼굴이 항상 밝아 보여. 현준 오빠가 저를 보며 다정하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일은 많이 힘들지 않아. 힘들지만 즐거워, 오빠. 제가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느껴 내 사명을 찾은 것 같아. 우리는 부겐빌레아 아래 놓인 하얀 그네에 나란히 앉아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지는 해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고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득 저는 오랫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질문을 나지막이 던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들 소식 들은 거 있어? 현준 오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가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담담하고 객관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진혁, 그자의 사형은 작년에 집행됐어. 하늘의 그물이 마침내 닫힌 거지. 부모님도 이제 정말 편히 잠드실 수 있을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악인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제 마음에는 통쾌함이 아닌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원수를 마침내 갚은 것입니다. 강진우는 현준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그 안에 있어. 처음에는 많이 망가졌었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받아들이고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 아마 차가운 벽 안에서의 10수년이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해주겠지. 저는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진우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기억 속 그의 모습은 흐릿하고 낯설어졌습니다.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탐욕과 비겁함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킨 한 인간에 대한 희미한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출소 후에 그 낡은 빌라에 남은 것들을 헐값에 팔아넘겼다고 해. 박 여사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고 하더군.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어느 허름한 재래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더라. 삶이 꽤나 팍팍하겠지. 현준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악랄함과 무지에 대한 대가야. 인과응보는 한치의 오차도 없지. 저는 나무들 위로 사라지는 마지막 햇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지옥 속에 살게 했던 한 가족. 이제 완전히 해체되어 각자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바람을 심었고 이제 폭풍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원하는 이 순간 진정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럼 너는 현준 오빠가 저를 돌아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한 계획은 없어? 넌 아직 젊고 아름다워. 이제 새로운 행복을 찾아야 할 때야.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지 마. 저는 정말 가볍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오빠의 든든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수많은 폭풍 속에서 저를 지켜준 어깨였죠. 지금 내 행복은 바로 이 평온함이야. 오빠. 오빠 곁에 있는 것. 현민건설이 날마다 성장하는 걸 보는 것. 서현재단이 도운 여성들과 아이들의 미소를 보는 것. 난 더 이상 서둘러서 사랑을 찾지 않아. 저는 고개를 들어 오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여자의 행복은 기댈 남자가 있어야만 완성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어.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서부터 오는 거라는 걸. 자유, 자립,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서 오는 거지. 내가 내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비록 혼자일지라도 온전함을 느낄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말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우와의 과거는 제게 너무나 값비싼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제 행복을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두르지는 않지만 거절하지도 않을 거야. 제가 지평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좋은 남자가 있을 거라고 믿어.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 과거를 소중히 여겨주고 기꺼이 나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 하지만 찾아다니지는 않을래. 인연에 맡길 거야. 지금은 그저 이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하고 싶어. 우리는 나란히 앉아 마지막 햇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은 짙은 보라색으로 변했고 몇몇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눈부신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과거의 잿더미 속에서 가족의 사랑의 힘으로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로 피어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운명에 가련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이야기의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강인하고 자유로우며 눈부신 불사조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갈림길로 가득하지만 바로 그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우리는 더 높이 날아오를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녀의 여정에 감동과 영감을 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성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마음 쉼터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면 앞으로도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막을 내린 서연 씨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을 겁니다. 우리는 그녀와 함께 고통과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부활과 평온의 정상까지 눈물겨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강진우의 잔인함에 분노했고 썩어 빠진 한 가족의 음모의 역겨움을 느꼈으며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후에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깊은 교훈은 아마도 한 여성의 독립과 자존감의 가치에 대한 것일 겁니다. 결혼 초기에 서연 씨는 희생하고 인내하며 항상 시댁을 자신보다 우선시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가정을 위해 자신의 꿈과 개인적인 욕구를 포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폭력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비극은 날카로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행복은 의존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지만 결코 자기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크든 작든 항상 자신의 일을 가지세요. 많든 적든 항상 자신만의 비상금을 가지세요. 이것은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폭풍이 닥쳤을 때 우리를 지켜줄 구명조끼이자 갑옷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 누구도 당신의 인격을 함부로 짓밟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극심한 배신에 직면했을 때 서연 씨는 좌절하고 원한에 잠식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도움 아래 그녀는 눈물을 이성으로, 분노를 단호하고 현명한 행동 계획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시끄러운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고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 진실, 그리고 지혜라는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장 강력한 길은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격상시키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배우고 지식을 쌓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당신이 충분히 강하고 현명해지면 정의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빗속으로 끌어낸 서연 씨의 여정은 단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부모님과 같은 다른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싸움을 더 높은 차원, 즉 정의를 위한 싸움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서연 씨는 더 이상 증오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댁 가족의 비참한 결말을 듣고도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용서는 과거를 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한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서연재단을 설립한 것은 성장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여성들을 위한 빛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나눔으로써 목적 있는 삶을 삶으로써 얻는 행복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방금 들으신 서연 씨의 이야기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허구의 창작물이며 오직 가족의 가치, 자존감, 그리고 여성의 힘에 대한 인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이름, 인물 또는 사건의 모든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저희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겨냥할 의도가 없으며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에서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생이 항상 동화 같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는 서연 씨처럼 자신의 이야기 속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특히 여성분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위해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더 큰 힘과 믿음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